여담야사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때는 조선 후기. 이 고을 최고의 부자 김판석이 거드름을 피우며 걸어가자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이 근방에 그의 소장농이 아닌 자를 찾기가 어려웠던 탓이지요. 그러나 단 한 사람, 관상 보는 노인만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김판석을 쳐다보았습니다. 허허, 저 대감은 일평생 모은 재물을 한순간에 잃고 거지가 될 팔자로구나. 그러나 노인은 혼잣말을 할 뿐 결코 누군가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쉽게 놀렸다가는 화가 닥친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김판석의 집에는 노비로 태어난 사내 아이와 그 누이가 살았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김판석 대감댁에서 평생을 노비로 살아온 부부였어요. 아버지는 억센 팔뚝으로 장작을 패고 밭을 갈며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고운 얼굴에 마음씨가 더없이 착해서 마을 사람들이 몰래 저런 미색이면 아시라 해도 손색 없지 하고 입을 모았답니다. 김판석은 좀처럼 웃는 법이 없는 냉정한 사람이었지요. 욕심이 하늘을 찌를 정도였고 권력을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었답니다. 권력욕에 비해 능력이 부족했던 김판석은 더 높은 관직을 얻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의정께 뇌물을 바쳐야겠구나. 요즘 벼슬길이 막혀 있단 말이다. 내가 이대로 늙을 수는 없지. 김판석은 그동안 소작인들에게 거두어 들인 곡식을 팔아 사들인 귀한 도자기와 값비싼 검, 그리고 중국에서 사들인 비싼 족자를 영의정에게 보냈습니다. 며칠 뒤 영의정에게서 서신이 왔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달포 내로 고위직 임명에 대한 추천이 있을 걸세. 내가 그대를 병조판서 자리에 앉혀주겠네. 다만 조건이 있네. 일전에 그대 집에 갔을 때 술상을 봐주던 미모가 뛰어난 여종을 나의 첩으로 보내주게. 김판석은 이 말을 짚으며 중얼거렸어요. 하필 서방이 있는 여종을 점찍다니. 하지만 이 자리 하나로 우리 집안이 대대로 번창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지. 여봐라. 예, 대감마님. 계집종 월선이를 영의정에 첩으로 보내야겠으니 준비시켜라.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이 소식은 곧 남편 돌석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시키는 일만 소처럼 묵묵히 하던 그는 처음으로 대감 앞으로 나섰습니다. 돌석은 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님, 제발 월선이를 보내지 마시옵소서. 월선이는 이미 제 아내이며 아이도 둘씩이나 있는 몸인데 어찌 그리하십니까? 김판석은 차가운 눈빛으로 돌석을 내려다보며 호통을 쳤어요. 이놈, 네가 뭔데 나의 뜻을 거스르느냐? 감히 영의정 나으리의 명을 어기게 할 셈이냐? 대감마님, 아무리 벼슬이 중요하다 해도 사람의 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고 돌석은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요. 김판석은 당장 하인들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저 불경한 놈을 매질하여 광에 처박아라. 며칠을 굶겨 정신을 차리게 해라. 하인들은 어쩔 수 없이 매를 휘둘렀어요. 으악, 제발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고 신음했지만 김판석의 명령은 냉혹했지요. 그는 몇 날 며칠 굶주렸지만 끝내 뜻을 꺾지 않았고 결국 김판석의 명으로 한밤중 깊은 산속에 버려지고 말았답니다. 성취하는 몸으로 맹수들이 들끓는 산속에 버려진 후 소식이 없으니 생사를 알 길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월선이는 남편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전해 듣고는 오열했지만 그 와중에 끌려갈 준비를 강요받았지요. 하녀들은 월선의 몸을 씻기고 붉은 비단 옷을 입히며 속삭였답니다. 이제부터는 영의정 댁 첩이 될 테니 곱게 치장해야 한다지 뭐예요. 월선은 눈물을 삼키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살아도 지옥이고 영의정 댁으로 가도 지옥이구나. 결국 월선이는 영의정 댁으로 가는 가마 안에서
혀를 깨물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지요. 김판석은 분노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종놈들 때문에 내가 병조판서 자리를 놓쳤다. 그 자식들을 거둬들일 필요가 없지. 사내 아이와 계집아이를 쫓아내 버려라. 그리하여 사내 아이와 누이는 쫓겨나고 말았어요. 오라버니,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야? 울먹이는 누이의 손을 잡고 소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우린 꼭 살아남을 거야. 어른이 되면 반드시 복수할 거야. 남매는 갈 곳 없이 떠돌며 거지 생활을 시작했답니다. 날이 갈수록 손발은 갈라지고 배는 홀쭉해졌지만 서로를 부둥켜 안고 버텼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관상가 노인은 거지 아이들을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오호, 지금은 거지꼴을 하고 있으나 젊은 날에 대단한 재물운이 들어와 있군 그래. 게다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아주 귀한 인재들이로구나. 관상가는 한참 동안 서서 거지남매가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답니다. 거지남매는 그날도 구걸을 하러 다니다가 장사를 떠나는 상인 무리를 만났어요. 소녀는 상단 우두머리에게 고개를 조아리며 애원했답니다. 제발 저희를 저 먼 고을까지 데려다 주십시오. 우두머리는 거지남매를 내려다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아이들의 총명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수레에 타거라. 그러나 길 위에서 떠돌이 도적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상단 상인들이 우왕좌왕하는데 소년이 나섰습니다. 저놈들을 산으로 유인해야 해요. 길에서 상대하면 다 죽습니다. 소년은 어릴 때부터 나무하러 자주 다니던 산의 지형을 잘 알고 있었기에 기지를 발휘해 도적대를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상단은 피해 없이 위기를 모면했답니다. 상단의 우두머리는 그 용기와 기지에 크게 감탄했어요. 어린 녀석이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내게 장사를 배우지 않겠느냐? 남매는 눈물을 글썽이며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숨 걸고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남매는 상단과 함께 먼 고을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부터 너희들은 우리 상단 식구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우두머리가 물었지요. 소년이 허리를 깊숙이 굽히며 대답했답니다. 저는 신이라 합니다. 누이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다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상단의 다른 상인들은 처음엔 고아거지 남매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신이는 성실하게 상단의 일을 도왔습니다. 새벽이 되면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 수레바퀴를 점검하고 물건을 나르는데 성인 남자 한 사람 몫을 하며 도왔지요. 다니도 오빠에게 뒤지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비상해서 대감댁에 있을 때 어깨 너머로 그를 깨우친 다니는 상단의 장부를 보며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법을 금세 익혔답니다. 어느 날 우두머리가 다니의 글씨를 보고 감탄했어요. 아니, 이 글씨체는 누구 것이냐? 다니가 수줍게 대답했지요. 제가 조금 흉내내어 써봤습니다. 이건 흉내 수준이 아니다. 훌륭하구나. 이제부터 너는 장부를 배워보거라. 그때부터 다니는 상단 장부를 기록하는 것을 배우며 장사를 더욱 자세히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신이는 상단의 형님들에게 물건을 고르는 법, 가격 흥정의 요령을 배우며 하루가 다르게 장사판에서 잔뼈가 굵어갔지요. 형님, 저라면 저 물건을 절반 가격에 받아오겠습니다. 뭐라? 절반이라니. 누가 그리 싼 값에 내준다더냐? 아닙니다. 저 장터 옆집 주인이 이미 값싼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경쟁이 심하면 절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저 초심자의 허튼 소리라 생각했지만 막상 신이가 말한 대로 흥정을 해보니 훨씬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되었답니다. 이놈이 도깨비 혀라도 물고 태어났나? 하고 상인들이 혀를 내둘렀지요. 세월은 어느새 10년이 흘렀습니다. 신이는 18이 되었고 이미 상단의 부장 자리에 오르게 되었답니다. 나이로만 치면 삼촌뻘 되는 이들도 그를 인정했지요. 신이 부장 없이는 이번 장사에 이익을 못 남길 뻔했지 뭔가. 맞다.
어린 놈이라고 얕잡아 봤는데 머리가 100명 몫은 한다니까. 단이 역시 상단에서 손꼽히는 장부꾼이자 협상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가격은 너무 비쌉니다. 우리는 더 나은 거래처와도 연결되어 있지요. 단이의 실력으로 상단은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남매는 밤이면 마주 앉아 과거를 떠올렸답니다. 오라버니,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셨다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그래. 그 일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언젠가 그 대감놈을 만나면 반드시 갚아줄 거야. 상단은 이번에 큰 계획을 세웠지요. 중국에서 귀한 비단과 도자기를 들여와 조선의 여러 고을에 팔아 큰 이익을 보려 했답니다. 신인은 이를 총괄하는 부장으로 임명되었어요. 신이 부장, 이번 거래는 매우 중요하다. 너를 믿고 맡기니 잘 성사시켜 보아라. 예, 반드시 잘 해내겠습니다. 남매는 장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수레에 실을 물건을 챙기고 가깝고 안전한 경로를 짰지요. 다니야, 이번 길은 험할 거다. 하지만 내가 있어 든든하다. 오라버니, 걱정 마세요. 우리 같이 해낼 수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상단은 예전에 신이와 다니가 살았던 고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신이는 시장 어귀에서 낯익은 얼굴을 보았답니다. 눈에 불꽃이 튀듯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요. 저놈, 그때 그놈이다. 그는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김판석을 알아본 것입니다. 김판석은 여전히 호화로운 옷차림에 거드름을 피우는 걸음걸이였지요. 자기도 모르게 꽉 쥔 신이의 주먹이 덜덜 떨렸어요. 오라버니, 괜찮아요? 하고 다니가 걱정스레 묻자 신이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지요. 저놈을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신이는 조용히 상단 사람들에게 말했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처리할 일이 있습니다. 이번 장사는 계획한 대로만 하면 큰 문제 없습니다. 저를 믿고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 우두머리는 그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이 부장, 자네가 무엇을 하려는지는 묻지 않겠다. 하지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자네는 우리 상단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부장이라는 걸 명심해.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신이는 김판석의 주변을 은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지요. 김판석 대감이 백성들에게 소장료를 얼마나 걷어들이나? 대감 나으리라면 숨이 막혀 죽을 지경입니다. 소장료가 너무 과해요. 신이는 옳다구나 하고 조사의 방향을 잡고 더 깊숙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신이는 김판석의 악행을 밝혀낼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은밀히 사람을 사서 집안에 숨겨놓은 장부를 뒤지게 했지요. 이건 들키면 큰일 날 일인데 정말 하실 겁니까? 심부름꾼이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이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 저자는 내 부모를 죽게 만든 악기 같은 인간이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밤마다 신이와 다니는 몰래 숨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라버니, 이 일을 계속하는 건 정말 위험해요. 저 대감은 돈과 권력이 엄청나니까요. 우리 둘은 물론이고 상단까지 해칠 수도 있어요. 알아. 하지만 다니야, 부모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그걸 그냥 잊을 수는 없어. 다니는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떨구었어요. 나도 잊지 않았어요. 오라버니가 한다면 나도 같이 할 거야. 복수. 신이는 드디어 김판석의 비밀장부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10배가 넘게 거두어들인 소장료와 그동안 고위관직자에게 바친 뇌물이 가득 기록되어 있었지요. 거기다 고리대금업으로 걷어들인 이자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부장님. 이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백성들 피를 다 빨아먹었네요. 하고 심부름꾼이 혀를 찼습니다. 신이는 장부를 꾹 쥐며 말했어요. 이걸 관청에 넘기면 놈은 끝이다. 하지만 김판석은 눈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요. 그리고
요 며칠간 집안에서 낯선 이의 흔적이 느껴지자 하인들을 불러 다그쳤답니다. 요즘 내 주변을 기웃거리는 놈이 누구냐? 당장 찾아내어 잡아오너라. 예, 대감마님. 그 소식을 들은 신이는 잠시 몸을 사려야 했습니다. 오라버니, 이대로 계속하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당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나를 믿고 따라와줘, 다니야. 이때를 노려야 해. 신이는 의미심장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신이는 대감의 악행을 상소문으로 써서 올리는 것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폭로하는 것으로 작전을 변경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의 앞에서 증언해줄 사람들도 필요했지요. 김판석 대감이 소장료를 얼마나 걷어갔는지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소장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했는지 모두의 앞에서 말해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처음에는 또다시 화가 들이닥칠까 걱정했지만 모두가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는 작전을 밝히자 하나둘 승낙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신이는 모든 증거와 증언을 모아 관청으로 향했답니다. 김판석 대감의 불법 장부가 있습니다. 증인들도 모두 데리고 왔습니다. 관리들은 깜짝 놀라며 장부를 펼쳐보았지요. 이런 법도 없는 짓이 다 있나? 지금까지 백성의 피를 빨고 있었구나. 증인들 말씀이 모두 사실이오. 예, 사실입니다. 김판석 대감은 백성들 등을 쳐서 자기 배를 불렸습니다. 소장료를 비싸게 매기고 제때 내지 않으면 기르던 소, 닭을 모두 가져가고 뒷마당 텃밭마저 가져갔습니다요.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 하루에 죽 한 그릇 먹을 만큼의 곡식조차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김판석은 처음에는 뻔뻔하게 부인했지요. 무슨 허튼 소리냐? 이건 모함이다. 그러나 상세하게 적힌 장부가 눈앞에 놓여지고 증언이 일치하니 마침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답니다. 김판석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관리들에게 돈을 주어 이 일을 덮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돈이라면 얼마든지 주겠소. 이 일을 덮어주시오. 하지만 관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감의 행실을 보니 모함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겠소. 이번 일은 나라법을 어긴 중죄입니다. 대감은 더 이상 벼슬 자리에 있을 수 없소. 재산도 몰수될 거요. 김판석의 세 아들 또한 모두 벼슬을 잃게 되었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꼴입니까? 조용히 해라. 모두 저놈 때문이다. 김판석은 신의를 노려봤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지요. 김판석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재산은 몰수되고 집안 여자들은 관노로 끌려가고 남자들은 유배길에 오르게 되었지요. 다니는 그 소식을 들으며 조용히 오빠에게 물었어요. 오라버니,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아직 아니야. 내가 직접 그놈들 앞에 서야 해. 갑자기 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확실하게 알려주겠어. 마침내 유배를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김판석 일가는 손목과 발목이 포승줄에 묶인 채 초라하게 서 있었지요. 그때 신이가 나타났습니다. 김판석, 날 기억하나? 매를 맞고 광 속에 갇혀 굶어 죽어간 아비의 아들이다. 첩으로 끌려가다 혀를 깨물고 죽은 어미의 아들이다. 대감은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네가 그 아이란 말이냐? 그래. 그때 쫓아낸 작은 사내아이가 이렇게 커서 돌아왔다. 그제서야 김판석은 장부를 훔쳐낸 이가 누구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뉘우치기는커녕 분노를 터뜨렸지요. 내 이놈, 천한 것이 감히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하늘? 아직도 네 죄를 모르는구나. 하늘이 너와 너의 집안에 천벌을 내렸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겠느냐. 신이는 더 이상 어리고 무기력했던 어린 노비가 아니었지요. 마음속에 부모님의 복수를 해야 한다는 마음을 10년이 넘도록 지니고 살아오면서 어느덧 장정이 되었으며 날카로운 눈빛과 위험 있는 태도를 가진 상단의 부장이었답니다. 기억하겠지? 그저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지만 너의 욕심으로 하루아침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노비들을. 노비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법도란 말이다. 장부를 좀 더 깊숙이 숨겨놨어야 했는데 이렇게 될 줄이야.
김판석은 전혀 뉘우치는 빛이 없었지요. 김판석과 그의 가족들은 머나먼 섬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험한 파도 위로 배가 출렁이며 사라질 때까지 신이는 묵묵히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복수는 달지만 마음이 허전하구나. 다니가 오빠에게 다가와 말했답니다. 오라버니, 우린 부모님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거예요. 이제 다 끝났으니 우리가 가야 할 자리로 돌아가요. 김판석과 그 가족들은 유배지에서 혹독한 삶을 살았답니다. 풍족했던 지난날은 꿈처럼 사라지고 허름한 옷과 집신 하나로 10수년을 보냈지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말했답니다. 저놈들은 백성의 피를 빨던 자들이라 하더이다. 고얀 놈들. 저걸로는 부족하지. 죽을 만큼 굶어봐야 할 텐데. 흉년이 들고 식량이 부족해지자 김판석은 보리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하루 한 번 멀건죽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많아졌고 그제서야 후회를 했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신이는 복수를 끝낸 후에도 상단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단을 더욱 확장하여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장사를 크게 벌였지요. 이젠 우리 상단이 나라 안에서 손꼽히는 규모가 되었구나. 부장님 덕분이지요. 아니, 이제는 대상이라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상인들이 웃으며 말했답니다. 단이는 여전히 장부를 정리하며 오빠를 도왔습니다. 이 물건은 전라도로 보내야 해요. 거기서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어요. 역시 우리 단위가 아니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없지. 하고 신이가 웃었지요. 신이는 상단을 운영하며 만나게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한 노비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주인에게 이유 없이 매를 맞고 죽도록 일한다지 뭐예요? 하고 단이가 알려주면 신이는 곧장 찾아가 값을 치르고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었지요. 이제 너는 자유다. 더 이상 누구의 발밑에서 굽실거리지 마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찌 은혜를 갚아야 할까요? 내게 은혜를 갚으려거든 앞으로 착하게 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라. 사람들은 신이와 단이가 하는 일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신이 부장은 상단의 별이여 우리 백성의 은인이로다. 저런 큰 인물이 노비의 아들이었다니 어찌 신분을 그리 타고났을꼬. 세월이 흘러 김판석 일가는 유배지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모든 권세를 잃은 지 오래였지요. 허름한 옷에 지팡이를 짚고 구걸하는 대감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물 한 모금만. 제발. 하고 길가에서 외치는 그의 목소리를 사람들은 무시했지요.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신이가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했답니다. 혹시 김판석인가? 김판석은 간신히 고개를 들었어요. 너는 그래, 잊을 리가 없지. 네 죄가 그리 큰데 어찌 나를 잊겠느냐? 김판석의 입가가 떨렸습니다. 네, 내가 잘못했네. 하늘도 용서치 않았지. 천벌을 받은 게야. 신이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던져주었답니다. 이것으로 연명하라. 하지만 다시는 사람의 도리를 어기지 마라. 김판석은 눈물을 흘리며 땅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어요. 신이와 단이는 더 이상 과거의 원한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사람들을 돕고 장사를 더 크게 벌여보자.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우리에게 그걸 바라셨을 거야. 단이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라버니. 우리 이제부터는 복수가 아닌 희망을 팔아요. 상단의 우두머리는 나이가 들자 신이에게 총책임자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신이는 명민함과 그동안의 경험으로 상단을 조선 최고의 대상단으로 키웠습니다. 신이와 단이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가는 곳마다 부당한 일을 당하는 노비가 있으면 돈을 주고 값을 치르어 노비에게 자유를 주었지요. 그는 부자 상인일 뿐 아니라
사람 살리는 상인으로도 유명해졌답니다. 그 옛날 나이든 관상가가 보았던 그대로 최고 부자 김판석은 모든 재산을 잃고 거지가 되었고, 거지 신세였던 신이와 단이는 젊은 시절부터 큰 재물을 굴리며 여러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대한 느낌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아요. 항상 좋은 하루 보내시고 건강하세요.